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의 미국을 포함한 반서방,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중국까지 포함해 자신들의 진영을 공고히 해야 하는 목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휴전선 일대 장벽을 건설하는 정황이 포착돼 우리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죠. 푸틴의 방북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저희 취재에 따르면 김정은은 푸틴에게 방북 일정을 6.25 때로 조금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해외 정상들이 방북할 때마다 묵었던 백화원 영빈관. 북한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건물을 단장하는 듯합니다. 푸틴의 방북 날짜는 오는 18일에서 1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푸틴의 방북 일정을 다소 늦춰 6.25 행사에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을 늦춰 6.25 기념 행사에 참석해 줄 것을 지난 10일 크렘린궁에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6.25 행사 참석이 성사될 경우 그 효과는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정은이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북중러의 일종의 진영이죠. 가장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6월 25일을 택해서 오는 것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매우 정치적인 승리를. 정부는 북한이 푸틴 대통령 방북에 앞서 러시아의 포탄 480만 개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1만 개와 탄도미사일 수십 기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더욱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방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를 더 얻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 G7 정상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향해 휴전안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영토와 나토 가입을 모두 포기하라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취재 기자와 이 북한의 최근 움직임 더 알아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휴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Условия очень простые. Украинские войска должны быть полностью выведены из Донецкой,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ых республик, Херсонской и Запорожской. 우크라이나가 영토 18%에 해당하는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전쟁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서방에는 러시아 제재를 모두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치식 최후 통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Єдине, що ми з вами реально є, вочевидь, бачимо, що це відродження нацизму. 푸틴의 발언은 G7 정상회담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약속한 직후 나왔습니다. Ukraine security is our security. We are in this for the long term. Putin will not outlast us. G7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푸틴 방북을 앞두고 북한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오늘부터는 러시아와 중국이 불참한 가운데 57개국 정상이 스위스에 모여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개최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더욱 강하게 밀착하려는 모습이죠. 이 반면 우리와는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관계를 단절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하는 차정승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북한의 관계 단절 행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콘크리트와 벽돌로 된 구조물을 쌓고 있습니다. 이 지난 4월쯤부터 북한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이 북쪽으로 2km 사이에 있는 이 넓은 개활지에 이 땅을 파고 도로도 건설하면서 이 무언가를 쌓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군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일부 구간에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설치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휴전선을 따라서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이런 모습은 이 동부와 중부, 서부 전선을 통틀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벽은 이 콘크리트와 이 벽돌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타설을 하기 위해서 벽을 쌓기 위해 일시적으로 굴착기 같은 중장비가 투입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지난 9일 북한군 20-3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 경고 사격에 물러났던 일이 있는데요. 이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있었던 만큼 이 방벽 설치 작업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추정됩니다. 벽의 높이나 전체적인 길이도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이거를 장벽으로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게 거대한 장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군은 설명을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크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30여 킬로미터 휴전선을 따라서 장벽을 쭉 세우려면 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걸로 보이는데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일종의 방호벽 또는 이 장애물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 북한이 장벽을 쌓는 의도는 뭘로 봐야 됩니까? 네, 첫 번째로는 군사적 긴장감 조성입니다. 김정은은 정초부터 북방 한계선, NLL은 불법이다. 또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 북한은 앞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를 정리하고요. 이 선대 지도자의 유산인 이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까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물리적인 어떤 벽까지 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남쪽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 한국은 더 이상 이 동족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란 거를 드러내 보이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전술도로 등 남북 간에 연결된 도로에는 모두 지뢰를 매설 중이고요. 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은 침목을 드러내는 등 이 철로를 철거 중인 동향도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은 이렇다 할 경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사실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제보다는 군사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정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이후 이재명 대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수사 상황 등을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정치권에선 이 발언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입법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사법부와 함께 언론까지 길들이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을 두고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어제 희대 조작 사건이라고 억울해하며 언론을 탓하자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은커녕 언론을 비하하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검사를 겁박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더니 이제는 언론을 협박하냐며 독재자 예행 연습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감옥이 두렵고 정치 생명이 끝나가는 것 같아 다급했나 보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이라면서 검찰 애완견 특검법을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여당 당권 주자들의 말꼬리 잡기가 과도하다며 이 대표 발언의 취지는 언론인들도 잘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엄호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는 이 대표의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8월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거의 이견이 없는 분위기였는데
이 관련 재판이 4개로 늘면서 이 대표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 리스크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껏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3개의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최대 4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 발이 묶여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기본적 의정 활동은 물론 정상적인 당무를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좀 시간적인 제약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자 연임 우려 확산 방어에 주력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떤 민생이나 또 당무나 국정에 있어서 소홀히 한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 대표의 연임 행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부터 사실상 당대표 연임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라며 이미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지 구상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수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자신을 재판하게 된 것을 두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는데 이 제3자 뇌물수수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 재판부 재배당이나 기피 신청의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기소 하루 만에 사건을 배정했는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중형을 선고한 형사합의 11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조만간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의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재판부 쇼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고 법조계에선 해당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대상이나 재배당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법부 흔들기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가장 먼저 휴진에 들어가는 곳은 서울대 의대병원인데 소속 교수 1,000명 가운데 400명이 넘는 교수들이 휴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의사협회 휴진과 걸기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젯밤 전국 20개 의대 교수 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오는 17일 서울대 의대 소속 병원 4곳에서 전면 휴진에 들어가는 교수들은 400명이 넘을 예정입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중간 조사 결과 대면 진료를 하는 교수 1,000여 명 가운데 휴진 또는 수술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가 4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400명보다요. 당연히 늘어납니다. 오늘 중으로 대략 전체적인 집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급이나 중환자, 희귀 난치 중증 질환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휴진 대신 지지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 17시간 만에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18일에는 전국적 휴진이 예상됩니다. 20개 의과대학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총회를 열고 의사협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한 거라서 교수들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게 된 거고요.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의교협은 이미 휴진 동참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일 대책회의를 열고 전공의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내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만나 중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헬로윈 참사 합동 분향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설치된 지 약 500일 만입니다. 유가족들은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해 이전을 결정했는데 철거 전날 찾아온 오세훈 시장에게 왜 이제 왔냐고 토로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헬로윈 참사 희생자들에게 분향하고 묵념을 합니다. 오 시장이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 건 지난해 말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오 시장은 유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위로했습니다. 일찍 좀 오셔주시죠. 너무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진작에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시청 인근 빌딩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4차례 협의 끝에 이룬 합의로 양측은 2차례 변상금 부과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오는 11월 2일까지 이곳 을지로 입구역 주변에 임시기억 소통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그런 역사적인 순간의 하나하나를 모두 기록을 하고 남겨서 시민들이 와서 이태원 참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고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공. 분향소가 이전되는 건 지난해 2월 설치 이후 약 500일 만입니다. 서울시와 유가족들은 11월 이후에 운영할 새 장소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분향소가 이전되는 내일까지 1박 2일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지난달 50대 남성이 전처와 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녀는 이 숨진 남성의 성범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무속신앙에 빠져 굿 비용을 뜯어내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리를 절뚝이며 어디론가 도망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은 뒤쫓아 나온 여성 2명에 붙잡혀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50대 남성이 경기도 양주시 단독주택에서 전처와 딸에게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모녀는 경찰에 숨진 남성이 과거 자녀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이 있었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무속인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다녀오는 중에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떤 부부가 가만히 있겠어.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모녀는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무속인의 집입니다. 전처와 딸은 돈을 빼앗기 위해 숨진 남성을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사흘간 폭행당한 남성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에 그런 걸로 신고를 했다든지 뭐 병원 진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하고 상담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전혀 없더라고요. 경찰은 모녀의 혐의를 공동상해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하고 범행에 가담한 무속인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이달 말 의정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부산 지하철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지만 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붕 위로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창고 내부에는 불에 탄 가재 도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새벽 4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이 많이 나지. 막 대문 뚫리더라고. 아이고 뭐가 대문 부대씩 나와버리고 차가 막 오가 있더라고. 불길은 30분 만에 잡혔지만 가건물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음 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군암역, 역사 출입구와 엘리베이터가 통제됐습니다. 폭발물 의심물체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 특공대와 119가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역무원은 승강장 의자 뒷부분에 폭발물로 보이는 시계 초침과 전선, 액체가 연결된 물건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의심물체를 해체한 뒤 분석을 위해 수거해 갔습니다. 폭발물 처리 작업으로 전동차 운행이 40분 가까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부분이 찌그러진 트럭에서 탑승자를 구조합니다. 관광버스도 뒷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오후 3시 36분 동해고속도로 강릉 성산 구간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나 47명이 다쳤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5분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도 5중 추돌 사고가 나 4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경찰이 오전 시간 음주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날 마신 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주 측정기를 따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결과를 믿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측정해보니 결과가 들쑥날쑥이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살 직장인인 이 남성은 회식 다음 날이면 운전대를 잡기 전 음주 측정을 합니다. 숙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샀습니다. 맥주 한 잔 정도 했을 때 혹시 이제 운전을 해도 되는지에 관련. 온라인 쇼핑몰에서 음주 측정기로 검색되는 제품만 8만 개가 넘습니다. 저마다 높은 정확도, 초정밀, 고감도 등을 내세우는데 만원대부터 10만 원을 넘는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음주 측정기입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에 사용하는 기기와 정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신 지 30분 만에 경찰들이 사용하는 음주 측정기로 재보니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46%,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 순위가 높은 휴대용 음주 측정기 4대를 구매해 측정했습니다. 경찰용 장비와 유사한 0.05%가 나온 것도 있었지만 훈방 수준인 0.02%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0.1%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경찰 장비에 비해 측정 오차가 크게 벌어지는 건 감지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경찰용 장비는 호흡 속 알코올이 백금판에 부딪혀 산화하면서 생기는 전류 세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데 비해 대부분의 휴대용 측정기는 비싼 백금판 대신 반도체 센서를 사용하다 보니 온도나 외부 공기 유입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집니다. 수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여 건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년 전에 비해 12% 넘게 늘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재민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오름세가 외곽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인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3월 8억 원대에 팔린 전용 59제곱미터 매물이 최근 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석 달 새 1억 넘게 뛰었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른바 노도강을 포함한 외곽 지역마저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마포구 등에선 최고가 기록을 계속 갈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보다 거리가 소진이 돼서 새로운 매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20억 이하로는 팔 생각 없을 거예요, 아마 주인들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년 만에 월 5천 건 돌파를 앞두고 있고 매수 심리도 살아나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1년 넘게 오른 전세값이 꼽힙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하반기엔 금리가 내리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거란 기대감도 한몫했습니다.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쿠팡이 공정위가 부과한 1,400억 원의 과징금에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데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뭔지 산업부 유혜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자체 브랜드 상품, 일명 이 PB 상품인데 쿠팡이 내놓은 카드는 이 로켓 배송 중단입니다. 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먼저 로켓 배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켓 배송은 쿠팡이 물건을 직접 사서 물류 터미널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포장해 출고시켜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쿠팡이 직접 사거나 제작한 자기 상품만 가능한 배송 방식인 거죠. 그런데 공정위가 이번에 자기 상품을 유리하게 진열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쿠팡은 로켓 배송이 가능한 자기 상품을 적극 팔지 못하면 서비스가 힘들다고 말한 겁니다. 실제 이번에 철회하겠다고 말한 투자금 25조 원도 모두 이 로켓 배송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그럼 쿠팡은 앞으로 자기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건 자기 상품을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상품 매출을 올리기 위해 검색 순위와 후기를 조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 소비자들은 검색 상단에 있으면 판매량이나 인기와 연관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혼선을 주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속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쿠팡이 자기 상품을 판매할 때 입점업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검색 순위 1등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형마트도 자신들의 이 PB 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쿠팡의 논리는 왜 온라인에서는 이게 안 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대형마트는 자신들이 구입한 상품만 100% 진열하고 있지만 쿠팡은 자기 상품을 파는 것 외에 수수료를 내고 쿠팡에 입점한 일반 업체 상품도 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쿠팡이 자기 상품을 우선적으로 팔면 입점 업체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마라톤을 비교하면 제가 열심히 해서 20km, 30km를 지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매우 영세한 업체들은 킥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죽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유사한 제재 사례는 존재합니다. 네, 유럽연합의 경우 아마존이 자기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자 고치라고 했고 미국도 아마존이 경쟁 플랫폼 순위를 떨어뜨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소송 중이라 결론이 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사 PB를 더 우대했다. 그런 거는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지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두 가지 기망 행위가 과연 그런 사실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 거래 사실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네, 법정에서 또 다툴 텐데 공정위나 쿠팡이 소비자를 볼모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졌는데 그래도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기온에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주말 풍경 담아왔습니다. 고궁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복을 입고 고궁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신이 났습니다. It was raining earlier, so it feels better to go out here, and it's not too hot, so the weather is 시원해요. I really enjoy going to the palace. 오전 한때 내린 비에 어제 33도를 넘었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5도가량 떨어지는 등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비 예보에 이곳 실내 식물원엔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비 소식 있어갖고 친구랑 같이 여기 식물원 놀러 왔는데 여기 안도 생각보다 덥긴 하네요. 그래도 아기들이랑 잘 놀고 있습니다. 습한 날씨에 실내 카페 등도 붐볐습니다.
습도가 좀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실내에 좀 시원한 카페를 가서 이제 시원한 음료수랑 같이 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숲이나 바다 어디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800곳 넘게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입니다.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다로 기자가 맨발 걷기 열풍에 포커스를 맞춰왔습니다. 숲속 휴양림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아파트 단지 뒷산에서도 맨발로 걷는 사람들. 말랑말랑하니 좋지?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맨발 걷기는 우울증 완화와 다이어트 등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자 일상 속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걷고 나니까 몸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이 근육도 좋아지는 것 같고 발바닥은 확실히 좋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는 전국에 800곳 넘게 생겼습니다. 120여 개 자치단체는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어 맨발 걷기를 독려할 정도입니다. 이런 맨발 걷기 열풍의 진원지는 대전 개족산 황토길입니다. 2006년 만들어진 이 황토길을 시작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연 치유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서 여기서 맨발로 걷고 맨발 걷는 또 열풍을 또 이렇게 불러온 그런 이제 진흥지죠. 시민들은 한결같이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잠을 잘 자요. 숙면. 네, 전에는 자다가도 3번, 4번 깼었는데 지금 거의 6시간 정도는 그냥 내리 쭉 자고. 유방암 환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이제 통증 같은 게 좀 많이 좀 좋아지고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못 걸었었어요.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공기 좋고 쉼터니까 가족끼리 와도 되고 애기들 데리고 오면은 더욱더 좋고. 다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맨발 걷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의 감각이 둔해져 쉽게 상처를 입고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런 황토길이나 모래길 다양한 길을 이용할 때도 항상 뾰족한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또 평발이거나 족저 근막염을 앓고 있는 환자도 맨발 걷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또 사고를 냈습니다. 비상등을 켜놓고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잦은 자율주행 충돌 사고 때문에 리콜도 했지만 관련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도로에 서 있던 경찰이 급히 뛰어갑니다. 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세워둔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밤 미캘리포니아 LA 인근 교차로에서 테슬라 차량이 정차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한 겁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경찰차 비상등과 주변의 여러 비상 신호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I've never had faith in it, but I don't want to be that person that, hits a person because I was putting faith in some automated things. 2015년 자동 조정 시스템 탑재 이후 발생한 테슬라 충돌 사고만 467건, 14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다쳤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 FSD 관련 사고도 75건입니다. 지난해 테슬라는 미 정부 지시로 대대적인 리콜까지 실시했지만 관련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All these crashes with autopilot taking place, there was just recently the third time that someone was killed, that we need more aggressive driver monitoring, and that's what this recall is about. 일론 머스크의 66조 원대 보상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충돌 사고가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2.44%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새로운 전략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들과 첫 번째 정상회의를 주도했고
곧이어 미국도 5+1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까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세 지역을 상대로 한 다자회의는 두 나라만 주최했는데 한국도 내년 개최를 추진합니다. 내년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주신 데 대해 핵심 강물 공급망 협력 강화와 고속철의 첫 해외 수출,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가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국견을 선물하거나 합동문화 공연을 열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선 두 정상이 함께 고대 유적지 사마르칸트를 찾아 1500년에 걸친 양국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아 국가들의 최고 지도부와 인간적인 교감 그리고 양 정부 간의 협력에 대한 믿음을 각인하였다고. 다만 한국이 K-실크로드 외교를 본격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가 더욱 강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사마르칸트 방문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북한에 가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이 대표의 방북 추진 관련 뒷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8년 9월에 있었던 3차 남북 정상회담 기억하실 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은 바로 이 장면으로 대표됩니다. 네.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방북 수행단 발표 닷새 전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경기도는 그 접경 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였는데 방금 저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명단에 올랐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접경 지역 단체장이 명단에 포함돼야 한다. 예정된 일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면서 청와대 측의 방북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는데 뜻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함께합니다. 이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썼는데요. 지지자들은 왜 이 지사는 빠졌냐 하면서 서운해했는데 이 대표가 울고 있는 표정을 고정 댓글로 달기도 했습니다. 혹시 당시 청와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명단에 빠진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까? 네, 앞서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됐다는 설명 외에 누가 왜 빠졌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경기도도 공식적으로는 이 대표가 중국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문재인 청와대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합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게 편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내놨습니다. 당시 차기 대권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대북 관련 사업들이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단독 방북을 추진을 하죠. 네,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목은 지난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면서 이 정부의 방북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서 대북 사업과 방북을 적극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됐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그 당시 명단을 발표한 사람 바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었는데요. 야권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이 공천을 받지 못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6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방북자 명단에 배제됐던 그 상황이 떠올랐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명과 친문 갈등의 씨앗이 이때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북한에 가고 싶었던 이유의 느낌표는
대권행 열차 탑승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자금의 성격을 수사하는 검찰과 언론 보도들에 망한 소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 대표 본인이 이 방북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조작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이유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소명을 내놔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불법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입니다. 네, 법대로만 하면 뭐든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오늘 물음표는 이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의 저서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붕괴하는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 이는 식의 정신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면서 민주주의에는 헌법 조문만큼 중요한 게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지적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본인의 딸과 사위를 백악관의 고위급 자문으로 임명한 뒤 헌신을 하고 있다고 추켜 세운 적이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A special person, and she's worked so hard, as you all know. And I want to thank you, Ivanka, for your devotion to the America. 당시 미국 정가에선 미국의 수정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된다 이런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관례를 깬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던 판사를 향해서 법치주의를 공격했다면서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레비츠키 교수는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이 그간 확립된 공통된 믿음과 간습, 그러니까 관례를 지키는 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법대로, 관례대로라는 말이 자주 들려요. 맞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선출 기한이 적시된 국회법을 언급하면서 법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관례를 깨고 법사위를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이미 단독 선출했죠. 반면에 여당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던 그간의 관례를 지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못한 그런 예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직전인 21대 국회 때인데요.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한 뒤에 관례를 깨고 1년여간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습니다. 여당이 요즘 언급하는 사례는 18대 국회인데요. 민주당이 80여 석에 그쳤었는데 당시 관례대로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인 민주당에 양보했었다는 겁니다. 국회법도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여야 합의라는 관례를 깨면서까지 지키는 게 과연 맞으냐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불법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의 느낌표는 국민이 원하는 건 협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장 7개도 임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밀어준 뜻은 여당을 배제하고 일반 독주하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법조문을 그대로 지키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키는 것 역시 못지않게 중요할 텐데요. 주말 사이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울산과 경남 의령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남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경남권에는 20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수도권과 강원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다가 점차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9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고 특히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속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발병 초기 방호복을 입은 한 의료진이 벤치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쉬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참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의사, 간호사 가릴 것 없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현장을 지켜준 이들 덕분에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도 이겨낼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했던 덕분에가 원망하는 때문에로 바뀔 위기 상황입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전공의에 이어 교수와 개원의까지 환자 곁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마음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좀 있으면 5개월도 넘어가요. 우리 환자들 다 죽습니다. 내 딸도 죽어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 말은 의사들이 학생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랍니다. 집단 휴진이 환자에게 어떤 해가 될지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또 누군가의 배우자는 오늘을 마지막인 듯 부여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